이유가 있죠. 수요자들이 있죠. 옛날에는 이번 정권 초창기에는 집값을 잡아준다라는 거짓된 선동에 빠져가지고 집을 안 샀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첫 번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반반입니다. 반반. 자, 이 유주택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취득세를 13% 내야 돼요. 팔지를 못해요. 종부세 받아요. 아직까지는 움직이질 못해요. 자, 이제 나머지 올해 6월 1일 이후에 그렇게 증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이 무주택자들은 움직입니다. 이제 절반이 움직였다면 이제 나머지 절반들이 실수요자들이, 갈수요가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큽니다. 가격 통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2년 안에 큰 부메랑이 찾아와요. 작년 2020년 7월 달에 갱신권 청구를 통해서 5%밖에 못 올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이라든지 일부 지방 강력시에는 전세 금액이 극과 극입니다. 5% 갱신한 임차인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또 뭐야? 전세자금 대출이 또 안 나오네? 그러면 정부가 원했던 월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월세화가 진행되면 이제 앞으로 안정적인 주거보다 어떻게 보면 임차 주거의 가성비가 더 높아지죠. 안 좋아지죠. 그러면 월세화를 시킴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그 욕구를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이 2000년 7월 30일 이후에 시행됐고요. 딱 2년이 내년 2022년 7월 30일 날 시작된다. 5% 원래는 5% 정도의 시세가 5%만 올렸다면 이 45%가 압축돼 있죠. 자, 그리고 2년이 지났죠. 그 2년 동안에 전세금은 안 올랐을까요? 올랐죠. 약 100% 이상의 100% 이상 95% 약 100% 이상의 상승이 온다라고 봅니다. 이제 2021년 7월, 2022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 24년 7월 탁탁탁 올 거예요. 이제 역대급 상승을 보실 겁니다. 가격 통제는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일시적으로는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을 건드리는 순간 역풍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시장이 올리고 시장 교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 모택동 사건이 있었죠. 중국에. 국민들이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원인을 찾던 중에 벼 곡식을 참새들이 많이 먹는다고 얘기했었어요. 참새들이 저 벼를 많이 먹어서 참새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택동이 자, 인민들을 위해서 저 참새들을 다 잡아 죽여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국의 역대 아사자를 만든 그 정책이었어요. 왜? 그 참새들을 다 죽이니까 그 참새가 잡아먹는 해충이라든지 병균들이 창궐하는 거죠. 그냥 그 병균들이 오히려 곡식들을 전부 다 먹어버리니까 아예 참새를 죽이기 전에 곡식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참새를 죽여버리니까 해충과 병균으로 인해서 아예 곡식들이 아예 다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정말 많은 아사자가 나타났던 그 정책이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순간 가격은 상승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비관론이 득세할 거지만 그 비관론이 다시 낙관론으로 변했을 때는 이런 감기가 옵니다. 이제 허탈감, 분노, 그리고 생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무주택자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박탈감, 감기, 생존 본능을 느끼고 1차 폭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심리적으로 공급량이 많다라고 해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림 시장 같은 경우도 유동성들이 규제가 없고 돈을 조금 더 해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림 시장으로 돈이 또 넘어가거든요. 항상 버블이 있는 곳은 그런 시장들도 움직인다 같이. 그래서 이 버블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남아있어요. 불쏘시개입니다.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제든지 언제 지금 당장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일기 신도시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멸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나마 전세가 수도권에 서울이랑 없는데 더 큰 불쏘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상기 신도시로 인한 이런 입주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게 느껴진다면 그때 또 진행될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90년씩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2024년이 되면 30명이 돼요. 일기 신도시들이. 그때 녹물 나오고 주차 전쟁, 층간 소음, 지하 주차장 불편, 커뮤니티 없음, 가격은 올라가는데 입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재건축 해달라고 하겠죠. 지금 방향성이 내년 3월 이후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정비구역 통해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요구를 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의 상승장, 수도권의 상승장이 2023년, 2024년 끝나는 게 아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이거를 글자도 안 바뀌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2021년도, 2024년도 3차 대세 상승장이 진행된다. 이제 신도시 외곽에 안 만들고 요번에 LH 사건이 터졌죠. 외곽에 안 만들고 이제 도심으로 할 것이다. 왜 사람들이 불편하게 교통 비용 내고 시간 비용 내면서 시간이 돈인데 멀리 시도시까지 갈 필요가 뭐 있노. 그리고 제가 낸 취득세로 인해서 제가 낸 취득세? 주택 임대인들의 취득세로 그 돈으로 지자체로 교통을 깔아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도심 안에 재건축을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높이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외곽에 굳이 땅을 사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심의 일개 신도시 또는 도심의 아파트를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세계 호황을 맞아서 대세 상승장을 맞을 것이다 라고 2년 전부터 말씀드렸고요. 이 호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황도 나쁜 호황이 있고 그리고 좋은 호황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소득이 많아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좋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내 소득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나쁜 호황, 이 돈을 풀어서 케인즈식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서 돈을 푸는 이런 호황은 나쁜 정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빚을 이용한 이 호황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온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상승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원래 서울의 평당 가격을 제가 2억 정도로 적었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이 좀 틀렸던 것 같아. 이제 평당 3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이런 반포 쪽에 있는 이런 신축 이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순간 평당 3억이 된다라고 봅니다. 평당 3억이면 30평대 아파트가 100억이 되겠죠. 강릉시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평당 1억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작년만 해도 30평대 부산에 마린자이 이런 게 15억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아파트가 15억이고 했는데 지금 이제 20억이 대부분이 해안라인 쪽이 20억이에요. 평당 1억 안 되겠어요? 이제 핵심지에 내 물건들을 현금 챙긴다고 생각하고 못 버티고 이런 분도 많죠. 이 아파트 던져놓고 현금을 만지지를 못한다. 팔아야지 만지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드려요. 지금은 현금 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로 해서 그 등기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생각하시고 이 가격을 기준점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너무 싸죠.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 아파트 그리고 내가 힘을 좀 적게
해도 되는 아파트들을 선별해가지고 투자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알겠고, 근데 내 지금 현재 수중에 제한이 많고, 제한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제한이 있다. 경제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제한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주택자들은 고민이죠. 돈이 있으나 지금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무주택이지만 돈이 없어.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또 경매 풀피하면 되는 거예요. 경매 넣어서 풀피 만들고, 그리고 갭 투자 할 수 있죠. 뭐 200만 원으로도 갭 투자 할 수 있고, 1,500만 원 가지고도, 제가 평택의 엘크로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가지고도 미분양권을 샀잖아요. 분양권을 지금 1억 5천 올라가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죠. 뭐든지 투자는 돈이 작게 들어갈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물론 도박처럼 생각하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항상 리스크는 도사리고 있다. 근데 그 리스크보다 내가 뭔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면 베팅하는 거예요. 저평가라도 생각하면, 아까 투자 격언 중에 그냥 눈 감고 사라고 하잖아요. 눈 감고 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단 최소 한 500만 원 정도, 1천만 원 이상,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죠. 뭐 2억짜리 아파트를 계약으로 들어가는데 계약금은 꼭 10%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 줄 수도 있는 거고, 3천만 원 15%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5%도 줄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만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300만 원만도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매도인의 역량이, 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금 같은 시장은 어때요? 뭐 조금 빙한 돈이 또 싹 트고 있으니까 약간 계약 조건을 매수인 위주로 좀 맞출 수는 있겠죠. 다주택자들 고민이죠. 돈이 많은데 취득세, 양도세, 중과, 종부세, 세금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돈이 있으나 취득세 부분이죠. 저는 오늘 계약을 하는데도 취득세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에도 불구하고 사죠. 전공법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공법을 하실 거면 그냥 전공법으로 들어가면 돼요. 양도세 중과, 돈 갖고 있는 게 아까 인플레이션이 감가상각이 얼마만큼 돼요?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차라리 수익을 더 내는 게 낫겠죠. 70%를 맞더라도 30%의 이윤이 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종부세 6%, 12% 내더라도 전세금이 충당해준다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왜? 증세는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세입자분들이 저 다주택자들 왜 집을 사가지고 장난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자기한테 돌아온다니까. 세입자들한테. 임대인한테 일시적으로 임대인한테 힘들겠지만, 그 돈은 결국에는 임대인도 힘들지만 결국엔 누가 제일 힘드냐? 세입자가 제일 힘들어요. 결국엔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공급이 축소되겠죠, 계속.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적다. 다주택자인데 돈이 적다. 그러면 대출 불가,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매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갭 투자 할 수 있는 거죠. 갭 투자. 세 번째,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최소 그래도 돈을 한 500 정도, 1천 이상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갭 투자 했던 거 몇 개 파세요. 수익 나오면 팔고 다른 것도 사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그걸 팔고 다른 데서 좋은 데가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이거 팔고 똑같은 동일한 기준의 조건의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진짜 정보 좋아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선별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자들, 뭐 무주택자들, 전공법이죠. 전공법. 틈새 투자입니다. 틈새 투자. 입주권, 취득세, 재산세, 세금 걱정 없다. 입주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없죠. 나중에 등기 칠 때 하는 거잖아요. 분양권은. 그리고 재산세 없죠. 안 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으로 하죠. 뭐 일부는 뭐 다운 거래도 하긴 하는데 그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시지가 1억 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피스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구역 지정 안 된 1억 미만 극초기 재개발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상가, 지식산업센터, 투자, 이런 것도 뭐 임차에 맞춰져 있는 상가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공실이 어렵다? 공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임차에 맞춰가지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꼬마 빌딩,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수익률보다는 땅값이죠, 땅값. 그래서 이런 것 꼬마 빌딩은 일단 수도권 서울만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취득세 이것도 12%가 아닙니다. 13.2%가 아니에요. 4.6%만 상가처럼 똑같이 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거, 내가 다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그래서 내가 전공법 13% 내줄게, 내가 지자체에 기부해줄게, 그 돈으로 임대아파트 더 만들어라, 임대아파트 더 만드는 거 내가 좀 더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전공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틈새 투자, 이렇게 입주권, 공시지가 1억 미만, 오피스텔, 극초기 재개발, 이런 것들도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죠. 투자의 기준은 예전에 지방 상승장이 올라갈 때는 서울의 기준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의 기준을 보고, 서울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광역시를 대입하는 거예요. 규제로 인해서 지금 1억 이상, 그리고 13% 이상의 취득세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곳이 있죠. 뭐 1억 미만짜리도 있든지 1억 미만, 공시지가 1억 미만, 그리고 극초기 재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무엇보다 이 오피스텔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왜? 부동산 지인을 보시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죠. 전국에서 부족 되는 데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그 외곽에 있는 수도권들도 총 틀어보면 많지 않아요. 일단 핵심은 용광, 그 하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어디서 터지냐면 서울에서 터진다 보시면 돼요. 그 용광로는 서울에서 시작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방 2개, 방 3개, 일반 아파텔 같은 이런 오피스텔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가 13% 올라가니까 반사이익으로 이런 예전 할애했던 이런 브랜드 오피스텔 있죠. 뭐 서울로 치면 타워팰리스입니다. 타워팰리스가 일단 대지 지분이 작아요.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땅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관리비, 그리고 일반 평면도보다 전용이 작습니다. 그런 불편함, 그리고 통풍이 잘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주위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취득세가 변경되면서 타워팰리스가 갑자기 그냥 10억, 20억 뛰어버렸죠. 자, 타워팰리스가 뛰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에 해운대 센텀에 있는 WBC 같은 경우도 8억대 했던 애들이 20억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그냥 몇 개월 새도 없이 그냥 한두 달 사이에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눈치 게임이에요. 서울의 압구정동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압구정동이 용적률 완화를 기대로, 재건축 완화로 압구정동에 뛰니까 우리 부산의 해운대 우동에 경남 대우마리나가 17억 찍었다, 뭐 중국인이 샀다, 이런 기사 보셨죠? 그런 것처럼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요즘에 리모델링도 호재도 있죠.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움직이니까 뭐 수도권, 이제는 광역시도 움직이고 이제는 중소도시도 리모델링 호재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액 오피스텔 보여드릴 거는,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경력 자금 대출. 내가 이제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대출이 안 나오죠. 오피스텔은 오케이 된다. 오피스텔로 경력 자금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 세율이죠. 두 채든 세 채든 네 채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보다는 전세 심리가 커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피스텔들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1억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잘 찾아보시면 매수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이 비슷한 물건들이 보여요.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서울 가까이 있는 물건들을 많이 건드리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 현상. 일단 안전빵이다. 안전빵이다. 전세가가 이제 앞으로 매매가를 올린다. 서울의 전세가 부족한 현상들이 전세 난민처럼 거미줄처럼 외곽으로 서울 외곽으로 쫙 뻗어나갈 거예요. 제가 2015년도 그때 박근혜 정권 때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에도 전세가 모자라 가지고 집값이 비싸다. 그때도 집값이 비싸다. 2015년도에 그때 서울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서울의 작은 평수를 버리고 춘천으로 가시더라고. 춘천까지 경인선인가요? 타고 아침에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거 보고 와 서울에 출퇴근인데 저까지 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참 서울이 뭐 전세금 매매 금액이 장난이 아니구나 세구나라는 게 느꼈거든요. 근데 2015년도 아닙니다. 이제 2022년 개시금 끝나는 2024년 개시건이 1년씩 끝나기 시작하죠. 유례없는 전세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제 온룸도 저는 사라고 해요. 서울에 있는 온룸도. 그래서 브랜드 온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많이 매입을 했죠. 투자금 거의 없이. 어쨌든 지금 서울 공급 부족 현상에 포인트를 둬라.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를 안 내죠. 내가 특별히 주거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구청에 가서 그 집 내부의 사진을 친절하게 한 장씩 찍어가지고 구청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종부세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6번째,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식으로 구청에 신고해서 주택으로 주거로 사용한다라는 게 신고하지 않은 이상 아파트 청약 시에는 주택수 산정이 안 돼요. 그 무주택자들은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겠죠. 자, 그리고 7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가 미제출. 굳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이 받았던 이런 계획서를 굳이 낼 필요 없죠. 이 불편함을 감소시키죠. 8번째. 자, 여기 좀 메리트가 있었어요, 저는. 오피스텔 재건축 요건. 아파트와 동일하게 변경. 2020년 10월부터 재건축 요건이 동일이 아파트와 동일해진다. 이제 오피스텔도 2005년식 이하 이런 물건들, 대단지의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걸로,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몇 개월 전만 해도. 극초기 재개발들. 그리고 뭐 LG 메트로시티의 리모델링 뭐 된다. 20층 이상인데 리모델링이 어떻게 돼? 단일 평형도 아니고 각각의 평형대가 나와가지고 의견도 다 안 맞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의 미래로 상상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 재건축에서 재개발해서 만드는 아파트들 부산에도 보면 전부 다 중개사들이 안 된다 했어요. 그 주위에 뭐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도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오피스텔도 재건축이 이렇게 움직일 또 트렌드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